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가 지금 얼마 전에 프리덤 하우스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67위예요. 참여정부 때 31위에서 36계단이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로 되게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도 언론도 또 이걸 민주주의를 떠받들어야 할 야당도 지금 제 길을 못 찾고 있고, 지리멸렬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완전히 정권에 장악되어 있고 사법부도 지금 저 모양이고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 함세웅 신부님을 비롯한 원로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지들이 다시 한번 제2 민주화운동을 벌이자 그런 각오로 좀 나섰고요. 그리고 새로운 그 풀뿌리 운동하시는 분들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10일날 오후 6시에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약칭 민주행동이라고 지금 창립대회를 갖습니다. 10일날 6시 민주행동 창립총회에 참석하셔서 좀 기세를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방산비리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사드 문제까지 넘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규태라고 그 무기중개상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무기중개상이 이제 한국에서 수십 년간 무기중개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근에 그 이상한 장비를 하나 터키에서 들여왔는데, 터키에서는 500억에 사가라고 그랬는데 이걸 1000억으로 하자고 정말. 그러니까 보통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 값을 깎아야 되는데 물건 값을 2배로 늘려가지고, 그래서 차액 500억은 지가 먹고 나머지 500억 그것도 부실한 장비를 한국군에 납품해가지고 이제 방산비리 문제가 터져났습니다. 이것이 단 줄 알았는데 합동수사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뭘 조금 더 캐내야 되겠는데 입을 안 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변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제 아들을 잡아들이니까 이때부터 정신없이 막 봅니다. 그 저쪽에 도봉산에 가면은 어디 야적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장부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관들이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2급 비밀, 3급 비밀 해서 약 100여 건의 군사 기밀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연예인을 동원한 접대 동영상이거든요. 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영화배우 탤런트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현직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방위사업 청장이 나옵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법조계, 연예계, 정관계 발칵 뒤집히겠죠. 옛날에 그 법무부 차관 김학의 씨가 건설업자한테 뭐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이 됐다 그랬는데 그건 저리가 납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 거기서 입수가 됐던데 기자들이 동영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있다 그랬거든요. 예, 검찰에서 다 시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3개월째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이게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대로 추적하면은 이규태라는 무기중개상의 인맥 지도가 다 나오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 정권에 깊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수사를 안 하고, 동영상이 있다고 시인까지 해놓고 이제는 수사를 안 하고, 조중동은 기사를 안 쓰고, 분명히 실제 하는 증거자료인데, 다 확인된 사실인데 기사를 안 쓰고, 그리고 맨 너절너절한 거, 뭐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국방에 1000억이 돈입니까? 적어도 조 단위는 돼야지. 1조, 2조, 뭐 심지어는 7조, 8조, 10조 원짜리 무기도 들어오는 세상에 500억, 1000억이 국방에서 돈입니까 그게? 속꿉장난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 너절너절한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짜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그 이규태라는 무기중개상이 군의 인맥 지도를 다 비밀 자료를 기무사로부터 인사 자료입니다. 이것도 장교들 신원 자료 이런 것들 제공받아서 누가 진급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을 하는 군 고위 장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윗선을 만나가지고 음해해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래서 제가 아는 많은 장군들, 지금은 예비역 3스타인데 이분이 저한테 털어놓기는 2스타 때 이규태한테 밑보였다가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스스럼 없이 하고. 그 다음에 군 장성들하고 골프 접대를 많이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올 거야? 누가 진급될 거야? 하면 대충 맞거든요. 이 군의 그 인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군대 로비의 최고는 진급입니다. 진급과 보직의 전쟁인데 이런 것들 맥을 짜고 있고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접대를 하고 그러면서 500억짜리를 터키에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가격을 자기가 2배로 올려서 군에 납품했다 이겁니다. 공군의 그 무슨 시스템 장비를. 그래서 그거 500억 먹으면 한 건 갖고 이러는데 아니 그거 한 건입니까? 솔직히 수십 년을 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하필이면 수사단이 수사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해서 털어서 압수수색한 건 대단히 잘한 겁니다. 근데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료를 얻는데 수사를 잘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건 자원외교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완종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 정부의 실세들한테 돈 준 걸 메모지로 남기니까 자원외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완종 게이트 한번 있고 나서 요즘 자원외교 비리는요 아예 관심 파기예요. 증발해버렸어요. 박근혜 정부 실세 얘기가 나오니까 자원외교 수사를 왜 합니까? 그리고 성완종 씨 경남기업의 그 자원외교에 참여한 규모는 전체 자원외교 규모의 300분의 1도 안 돼요. 300분의 1도 안 돼요. 그 몸통은 건드리지도 아니하고 경남기업 하나 건드렸다가 잘못 건드린 거죠. 거기서 박근혜 정부 뭐 실세한테 비서실장한테 돈 준다는 얘기 나올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그게 나오니까 이제는 그 얘기 자원외교 비리 수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증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규태 무기중개상 수사하다 또 수사를 너무 잘해버리냐. 그럼 방산비리도 끝난 거예요. 이 정부에서 4대강 4자방 수사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 자기 권력의 심장부에 다 연이 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다 말아야지. 그리고 사실 이럴 줄 모르셨나? 그렇게 된 겁니다. 결과가. 그러면은 방산비리라는 게 그 무기중개상만의 비리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거예요. 무기중개상은 말 그대로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그 중개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아파트 살 때는 어디 찾아갑니까? 공인중개사 찾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자와 매입자가 있으면 중간에서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무기중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렸다 할지라도 그런 무기를 묵인하고 눈 감아주고 했던 더 몸통이자 책임자는 국방당국이 되는 것이죠. 국방당국. 정책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무기중개상이 무기중개를 할 때는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데 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정책 로비하는데 90% 에너지를 쏟습니다. 나머지 들여오는 거 계약하고 납품하는 건 그 다음에 저절로 가는 과정이고 애시당초 이런 무기가 해외에 있으니 도입하자는 정책 결정을 내리는 2단계 이걸 군사적인 무기 획득 절차에는 획득 단계, 소요 단계라 그러는데 이 소요 단계의 비리가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수사 안 하고 계약을 제대로 했느냐 납품을 제대로 했느냐 이것만 수사하려고 한다면은 모든 책임을 무기중개상한테만 다 뒤집어 씌우고 진짜 이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신 분들은 다 빠져나가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사실은 방산비리라고 하면은 무기중개상 비리는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애시당초 왜 이런 무기를 사야 됐는지를 결정한 그 사람들이 먼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중개상 비리를 지금까지 합수단이 다 들춰내가지고
계약 및 납품 과정에 비리 액수를 얼마 잡아냈냐 하면은 1,300억 정도 잡아냈습니다. 비리 액수를. 그러니까 이 수사 잘해서 잘못 나간 국고 환수해 봤자 얼마 환수할 수 있냐면 1,300억 원 정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사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 계획에 보면 예를 들면은 차라리 개발을 하지 아니함만 못한 애시당초 사업 자체가 잘못 탄생한 사업들이 가장 작은 것만 예를 들어봐도 복합소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소총. K-11 복합소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군도 개발하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포기를 했고 또 개발을 해보니까 전투원들이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소총은 안 쓰겠다는 겁니다. 자석만 갖다 대도 오발이 되고 또 저절로 터지고 아니 이게 사람 잡는 무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차라리 우리 좋은 소총 M56 K2 소총 있거든요. 이런 재래식 소총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 지금 국방부에 타 있는 예산이 4,800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100일 넘게 그건 지금 4개월째 수사해서 1,300억 예산 절감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일 작은 4천억짜리, 5천억짜리가 이게 그냥 중기국방계획의 예산서에 퍽퍽 올라오는 이게 중요합니까? 더 나가서는 7조 원짜리 F-35 미국에서 스텔스 전투기 도입한다는 거는 지금 기존 결정을 하고도 1년 반이 지나도록 계약서도 못 쓰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정책 결정을 해버렸으니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강아지를 입양한다고 해버렸으니 이게 계약서 한 줄도 못 쓰고 있어요. 한 줄도. 그 사이에 예산에 태어난 5천억, 6천억이 그냥 불용액으로 그냥 은행 잔고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못 살 비행기를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전투기 산 거 있어요. F-15 전투기라고 2002년에 기존 결정에서 들여왔는데 이 전투기는 그 당시에 4조 원이면은 60대를 살 수 있다, 40대를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샀는데 사실은 사는 과정에서 1조 원이 늘어가지고 4조 원짜리 사업이 5조 원이 됐는데 그 5조 원도 보니까 전투기를 빨리 사오려고 미사일을 떼고 사온 겁니다. 미사일을 빼고 산 거예요. 이걸 군사용어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사일은 원래 8시간 작전 8소티 분량의 미사일을 사게 돼 있거든요. 공군 규정에. 그러면은 그 예산이 1조 8천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공대지 미사일을 얘기하는 건데 슬래미알이라고. 그런데 지금 공군의 재고량이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F-15가 60대니까 2발씩 달면은 120발이 되고 곱하기 8번 작전할 분량이면 960발을 사야 되는데 공군에 지금 40발이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일부 반이 불량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발이냐 그러면 17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연평도 포격전 또 나잖아요. 우리 전투기가 가서 못 때려요. 미사일이 없어요. 이걸 다 구비하려면 약 2조 원이 드는데 그러면 전투기를 못 사거든.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니까 발담궈서 4조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5조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공대지 미사일을 안 사가지고 10년이 흐른 지금 미사일 재고량 17발. 그러면은 전투기를 왜 샀느냐? 거기에 달린 미사일이 우수하다고 해서 F-15 산 겁니다. 그걸로 점수를 많이 따서 그때 불란서 라파를 이기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10년째 미사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은 부품이 있어야 그게 정비가 되는데 이게 단종된 비행기라고 그래가지고 부품을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비행기에 모자라는 부품을 저 비행기를 뜯어서 조달해줘야 되는데 이걸 군사용어로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동류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 10년도 안 된 전투기가 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모자란 부품을 단종된 걸 살려면은 이번엔 무기중개상이 옛날 가격에 못해도 4배 내지 5배, 어떤 거는 10배 이상 가격을 불러버립니다. 그러면은 공군 예산으로 못 사니까
또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F-15 전투기가 제 성능이 나오냐면 아닌 겁니다. 저기에 5조 원 이상 썼는데 결과는 뭡니까? 써먹을 데가 없는 전투기예요. 그 다음에 함정을 샀는데 이번에는 또 보니까 한국군 함정이 옛날에는 저기 서해 경비를 하면 대간첩 작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형 함정을 많이 사고, 우리나라는 저 간첩선 추적하는 함정을 많이 사느라고 경비하는 소형함에는 함포가 없습니다. 이것도 또 희한한 건데, 그러니까 함포 달린 함정을 또 따로 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초계함, 구축함 같은 거 이런 걸 또 따로 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큰 배, 작은 배 종류별로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작은 배는 또 엔진 성능이 너무 과해서 그 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배가 갈질자로 갑니다. 왔다 갔다. 이 직선으로 못 가고 엔진을 너무 센 걸 달아서. 그런데 큰 배는 보니까 이번엔 또 엔진을 너무 약한 걸 달아가지고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엔진이 너무 좋아서 문제고 하나는 엔진이 안 나와서 문제고 해다가 저기 작년 10월 7일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서해 연평도에 북한 함정이 NLL을 월선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합참의장, 해군 작전사령관, 이함대 사령관이 전부 상황실에 앉아가지고 야 드디어 오랜만에 역사를 만든다, 격파해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당시 출동한 우리 해군 함정은 고속함 유도탄정인데, 유도탄이 달린 함정이 얼마나 화력이 좋겠습니까? 사실은 배에 있는 그 70mm 함포만 북한 함정이 맞아도요 처참해집니다. 아예 시체가 형체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좋은 포드를 달고 있는데 드디어 넘어왔다. 그러니까 역사를 만들어라 오늘 이랬거든요. 그리고 해군 장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와 이제 한판 한다, 무슨 영화 구경하듯이 상황실에 수백 명의 장교가 모였어요. 격파했거든요. 근데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잠시 후에 보니까 포가 안 나가는데, 아니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왜 안 나가? 그러니까 쐈는데 불발탄이 돼가지고 포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군 규정에 불발탄 수리하는 건 15분 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해군 규정에. 그런데 저기 보는 앞에서 이거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배를 뒤로 뺀 거예요. 그리고 11분 만에 수리한 겁니다. 그리고 해군이 우리 작전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군 규정에 15분 만에 수리하게 돼 있는 걸 11분 만에 했다고, 작전은 이상 없이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해군 공보관이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북한 배는 안개 속으로 싹 사라졌죠. 우리 군의 무능력함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력이 한반도의 위기관리와 평화관리를 한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10월 10일 날, 그 사흘 뒤에 저기 대북 단체가 전단 살포한다고 저 연천군 또 뭐 해가지고 도라선 전망대에서 다 모였어요. 그 전단이 이제 풍선을 싣고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북이 만약에 총격을 가해오면 우리는 즉각 응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장관께서 뭐라 그랬냐면, 북이 도발하면 그 배후 지휘 시설까지 타격해라 이래가지고 대구 비행장에 F-15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7발 남은 그 공대지 미사일 달고 한두 발은 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총소리인지 뭔지 진동이 들리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3시간 후에 저기 연천 면사무소 앞에서 누가 신고를 해, 이상한 게 있다 가보니까 탄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 쏜 총탄이라고 이제 판명이 돼가지고 3시간 후에 북한에 어디서 쐈는지 모르니까 아무 진지에나 대고 공중에다가 몇 발 쏩니다. 그 사이에 이미 비상이 다 해제된 상황. 그런데 나중에 밝혀보니까 그 옆에 레이더 부대가 북한이 총탄을 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레이더로 잡은 겁니다. 이 표적이 타격 부대에 전파가 안 되는 바람에 제때 못 쐈다 나중에 쏠라니까 이제 그냥 대충 쏘고 마는 거죠. 역시 이것도 우리 군이 무능력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군이 알아서 다 하라 그랬는데 알아서 못하지 않습니까?
왜? 레이더 표적이 전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포가 불발탄이 나오고 아니 포 불발탄 나는 건 그나마 양반이고 솔직히 우리 그 고속정하고 그 유도탄 고속함 있잖아요. 그 엔진이 문제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요 속도 조금 내고 그러거나 아니면 배 포발사할 때 진동 울리잖아요. 엔진이 꺼져요. 엔진이 꺼진다고요. 그러면은 저기 접적 수역에서 막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이때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전멸입니다. 이건 전멸이에요. 전멸. 그 위험한 공간에서 도망도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이거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지금. 저기 엔진이 꺼지는 함정이라고요. 시속 30노트도 안 나오는데 엔진이 꺼져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은 전투함 보면 다 시속 50노트 나옵니다. 경비함들 보면은. 엔진 꺼지기는커녕 잘 나가요. 거기다가 물에서 급정거도 돼요. 그런 함정은 외국 다 쓰거든요. 우리는 저기 돈을 더 많이 들였죠. 종류별로 다 샀으니까. 그래가지고 앞에 고속정 있죠. 뒤에 소해함 있죠. 저 초계함 있죠. 구축함 있죠. 아주 이 전투 대형 갖추는데 복잡합니다. 외국에서는 한 함정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시속 50노트짜리 저도 타봤습니다만은 안 꺼지고 배에서 물에서 급정거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우리는 엔진이 그냥 꺼져버린다고. 이러면은 접적 수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 전멸입니다. 전멸. 그 위험한 바다에서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그 최근에 영국에서 해군이 쓰는 그 작전 헬기를 들여온다 그래서 8대를 들여오는데 올해 10월부터 들어오는데 그 헬기는 보니까 잠수함 작전 능력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최근에 잠수함 작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서류가 위조됐다 그래. 해군 영만급 3명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내일 모레 들어와야 될 헬기. 천안함 나고 급히 들어오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십니다만 해군 통영함 비리 사건 아실 겁니다. 이건 어떻게 사연이 된 거냐 하면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해군의 구조 전력이 없었습니다. 구조함이. 그래가지고 민간함이 와서 그 해경이 와서 이걸 겨우 구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안되겠다. 여기 우리 그 통영함이라고 건조 중인 구조함이 있는데 구조지원함 얘를 앞당겨서 빨리 하자. 이래가지고 천안함 때문에 들여오게 된 배가 통영함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당시에 거기에 탔던 승조원들이 백령부에 오후 2시에 들어가가지고 7시간 동안 거기서 논일다가 9시 22분에 격침이 됐는데 뭐 격침인지 좌초인지는 뭐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는데 그때 이 승조원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천안함에 있는 소나 즉 음파 탐지 장비가 구형 고물이라서 북한 잠수함을 잡을 수가 없다. 고로 불가항력으로 당한 거니 처벌하지 말자. 얘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음향이라는 게 북한 잠수함 음향이죠. 어뢰를 쏠 때는 공기로 어뢰를 잠수함 밖으로 밀어낼 때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뢰가 접근할 때 추진체 프로펠러로 도는 소음이 또 발생하거든요. 아무리 구형 소나라도 그렇지 이 세 가지를 다 못 잡았다. 이래서 처음에 해군 작전사령부가 북한의 어뢰 피격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뢰 피격이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논리는 뭐냐면은 천안함에 있는 소나가 고물이고 구형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중에 논리를 바꿔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들어온 게 통영함인데 거기에 음파 탐지 장비를 또 고물로 들여왔다. 원래 그 사업부서는 통영함의 음파 탐지 장비 사업을 얼마면 들어올 수 있냐고 하는데 120억 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40억으로 깎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업체는 다 떠나요. 이때부터 무자격 업체, 페이퍼 컴퍼니, 또 부실 업체가 한탕주의 세력이 해가지고 우리 그 가격에 성능 좋은 거 다 낼 수 있다고 사기를 치니까 2억 원짜리를 40억에 20배를 부풀려서 샀는데 사보니까 이거는 군이 쓰는
음파 탐지 장비가 아니고 어선의 그 어군 탐지기 수준이라 이게. 그거보다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통영함에 이런 가짜 소나 장비, 음파 탐지 장비가 된 게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국방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그거는 못 달겠고 대신 어선이 쓰는 어군 탐지기라도 달고 다녀라. 이렇게 작년 말에 궁여지책으로 결정이라도 한 겁니다. 그러면 음파 탐지 장비가 구형이라서 북한의 어뢰를 못 잡았다고 한다면 새로 들어오는 함정에 딴 건 몰라도 음파 탐지 장비 하나만은 제대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고불로 들여왔다는 건 해군 수뇌부가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안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면 저렇게 결정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북한 잠수함 무섭다는데 이러는데 그걸 엉망으로 들여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북한 안 무섭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여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해군의 총장이야 한 개의 라인이 다 몇천만 원씩 얼마씩 거기서 또 삥을 뜯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총장부터 다 구속이 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저기 그동안 요 몇 년 사이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거치면서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태세를 얘기하고 제주도에 강정마을 무리하게 짓고 그렇게 국가안보를 외치셨던 그분들이 사실은 이 안보 위기를 돈 벌 기회로 생각했다는 것이지 진짜 군사력을 제대로 정비하는 일하고는 별 관련이 없으셨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역으로 제가 국회에서 토론인회가 벌어졌을 때 방산비리 토론회에서 자 보수정권 7년 지금 국방비는 매년 37조 그 중에 무기도입비는 10조 그러면 간편하게 계산해서 지난 7년간 무기도입비 70조라고 치자. 그 70조 원을 쓴 지난 7년 동안에 제대로 들어와서 야전에서 성능을 발휘하는데 성공한 무기체계에 있으면 딱 한 건만 나한테 대봐요. 딱 한 건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방위사업청장, 합참 전력참모부장, 그 다음에 육해공군의 전력참모부장들이 다 와 계시는 아주 높은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발표자인데 아니 첫마디로 발표만 다 필요 없고 성공한 사업이 있으면 한 개만 얘기해 보십시오. 저한테. 배가 들어오면 말썽, 전투기가 들어오면 부품 없고 미사일 없고 그 다음에 전차는 개발해놓고 3년째 조립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군 날아다니는 무기 계약한 거는 다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F-16 전투기 성능 개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럽 회사하고 2천억에 계약했다가 계약이 안 맞아가지고 파기되는데 지금 5배 줘도 못합니다. 미국 회사가 5배 부르고 있고 아예 F-16은 지금 기능 마비, F-15는 미사일이 없고 F-35는 계약서도 못 쓰고 공군이 지난 10년간 했던 전투기 사업 중에서 온전한 게 단 한 건도 없고 돈은 나갔다. 그 다음에 해군이 했던 것 중에서 구조함, 소해함, 고속함 제대로 쓰고 있는 무기 없다. 내가 알기로. 그냥 옛날 재래식 무기 쓰지. 왜 첨단 무기 이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걸. 이거 저 현대 무기는요 관리비가 첨단 무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도입해가지고 분해 안 맞는 무기를 도입했다가 제대로 써먹는 무기가 없으니 이 그동안 70조 원을 썼던 이 돈이 나 어디로 가서 간 거냐 이게. 자원외교하고 상대가 안 돼요. 자원외교 그래봤자 30-40조예요. 이거는 70조고요. 4대강 22조 원이라고 하지만 쑤셔박아도 미국강이 아니라 한국강 내 쑤셔박아 없어요. 이 무기 도입 70조는 그 태반이 외국으로 나간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70조 원 중에 성공한 사업이 있으면 단 한 건만 해요. 사업 지연, 사업 차질, 사업 부실, 사업 비리 이런 거에 관련 안 된 사업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근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지난 7년간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이야기. 그런데 방산비리 요즘 수사단이 발표하는 거 보십시오.
대부분 2009년, 10년, 11년에 벌어진 거 지금 수사 발표하는 겁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근데 이명박 정부 그때 국정의 중요한 국정과제가 방산비리 척결이었습니다. 그러면 방산비리 척결을 외치는 와중에 빼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내막을 알아보니까 영국제 헬기다, 각종 무슨 아파치 헬기다, 최근에 들어오는 값비싼 무기를 MB가 방위사업청장을 불러서 직접 이거 사, 저거 사, 아예 직접 찍어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대통령이 없어요. 근데 방위사업청장은 아예 보고서를 써갈 때 하도 국방비가 아깝고 무기 도입 예산이 이게 비리천지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예산 20%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부실한 무기를 하나 슬쩍 끼워놓고 요걸 사면은 쌉니다 하고 아예 보고서를 써가니까 대통령은 잘 됐다, 그거 사.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건데, 지금 방산비리에 다 터진 거는 그때 그 무기라 이거야.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전부 그 무기라 이거야. 그러면 국방비가 아까우면 그렇게 이거 사 저거 사 해서 무기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무기 소요 자체를 줄이면 됩니다. 그게 국방 예산 절감하는 정답입니다. 북한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 저 위협에 대비해서 엉뚱한 무기 들여오는 그것만 단속하면 국방 예산이 주는 거예요. 근데 소요는 다 벌려놔. 옛날보다 다 벌려놓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20% 30% 심지어는 40%까지 깎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때는 이제 짝퉁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이걸 구별할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위사업청장은 그 코드에 맞는 보고서를 써가는 거고, 그러면서 방산비리 척결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오늘날 알고 보니까 다 비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부실한 무기를 사니까 예산이 엄청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다운되니까 중간에 돈이 남으니까 이게 비리로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비리 실체예요.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이거. 지금 육해공부는요, 7년 전보다 지금 그 70조를 쏟아봤는데 어찌된 일인지 과거보다 전투 준비가 더 소홀해졌다는 거죠. 아니, 우리 능력보다 과도한 무기를 그것도 빼고 사버렸는데 야전에 전투 준비가 그러면 발전하겠습니까? 안 오려면 퇴보하지. 거기에다가 군대 요즘 보시다시피 아찔합니다. 저 총기 사고가 얼마 전에 예비군 났습니다. 그 비슷한 사건이 1년 전에 전방에서 터졌어요. 그때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나서 전방에 28사단에서 사건이 났는데 우리 아주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들 5명이 총을 맞고 빨리 구급 응급이라도 했으면 살릴 수 있었던 애들이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5명이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방에 애들 다 방탄복을 입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방탄복은 북한군이 무서워서 장착하는 무기가 아니라 아군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대아군용 무기체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조교도 이제 방탄복을 입히겠다는데 이건 역시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 우리 예비군이 무서워서 있는 방탄복. 그러니까 대아군용 무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 조교 중대장한테 실탄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상한 놈 있으면 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북한군을 잘 지키라는 실탄이 아니라 우리 아군용 무기를 지급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군대예요? 이건 군대 아니에요. 제가 병영혁신위원 하면서 6개월을 군 전방을 돌아다녔어요. 작년에 윤일병 사건 때문에. 이제 애들을 못 믿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애들 군번줄 있죠? 왜? 그 영어로 도그택이라고 개목걸이라고 하는 거. 군번줄에다가 전자태그를 달아가지고 휴일날 상황실에 앉아서 애들 소재지를 파악하겠다. 이게 이름하여 사물 인터넷 기법을 도입한 창조 국방의 1번 과제가 애들 개목걸이에 전자택을 달아가지고
휴일날 화장실에 갔는지 어두운 지하실에 갔는지를 상황실에 앉아서 파악했다. 이게 개혁과제로 창조국방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애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호해주는 네.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24시간 그것도 안 돼서 왜 그 우리 그 저 어린이집에 왜 CCTV에 그 애들 폭행 사건이 나니까 요즘 그 보육원에 CCTV 달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장병들 생활관에도 CCTV를 다 넣겠다 이거. 다 보겠다 이거예요. 다 보겠다. 보호해주는 거야. 보호해주는 거야. 좋게 생각을 해요. 좋게. 네. 보호해주는 거야. 그리고 간부들이 밤 10시가 돼도 퇴근 못합니다 이제. 불안하니까 전방 가면. 이게 이름하여 창조국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사람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사고가 터지니까. 우리 국방부 없어도 미국이 다 지켜줘요. 이게 그 우리 국방이 지켜줘요. 예. 아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 이런 군대가 전쟁을 사실 할 수 있느냐? 원래 군대는 전투를 하려고 만든 조직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전방 다녀보니까 아니 이런 끔찍한 이제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방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들이 있다 이게. 이름하여 관심병사라는 건데 A급이라는데 A급 정도 되면은 곧 자살할지 모른다는 우려되는 병사를 의미하는 건데 얘들을 수용소를 만들어 거리로 다 빼버리자 얘. 그래가지고 1년에 그린 캠프라는 걸 만드는 자살 예방 우려자를 수용을 하는데 이게 1년에 3,000명이 입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영혁신 개혁을 해가지고 더 빨리 솎아내자 그래서 그게 10,000명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 중에 자살 우려자 10,000명에 달하는 수용소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군이 무서워서 방탄복을 빨리 지급한다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군대입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이라고, 장비는 장비대로 이라고. 들어오면 애물단지되는 장비에다가, 거기에다가 장군들은요 병영의 실태가 어떻게 되더라는지 몰라요. 맨날 지시만 하면 다 되는 줄 저절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하고 인권단체 사람들하고 성우회 재향군인회하고 우리가 논쟁을 하죠. 이게 군대 맞냐고 말이지. 내가 보니까 이런 군대 전쟁도 못하고 이거 다 저 혁신해야 됩니다 이러면, 아니 이게 군대를 와해시키려는 음모라는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아니 사람 미쳐버립니다 이제는. 이 장군들은 지금 군대가 제일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명령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 군대 가보십시오. 세상에 제가 징병제 국가 스웨덴, 스위스, 뭐 핀란드 다 다녀봤습니다. 대만. 세상에 장군 식당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에는 스테이크 오늘 나온다 그러면 장군, 사단장부터 병사까지 앉아 다 같이 스테이크 썰고 그때 얘기하고, 병사가 있고 부사관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똑같이 밥 먹지. 한국군같이 장군 식당 따로 있고 간부 식당 따로 있고 병사 식당 따로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병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지. 먹는 거 틀려, 자는 거 틀려, 일하는 거 틀려. 그러니 장군들이 이 병영 생활을 알 리가, 우리만 참 몰라요. 여기에다가 엉터리 무기를 왕창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다녀보니까 어르신들 군대 생활 많이들 하셨겠습니다만은 그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군대는. 이제는 이 군대 유지하기에도 벅차요. 그리고 엄마가 부대 앞에 와서 하숙해요. 그래가지고 저 백령도 해병대 그 아예 저 하숙 집어도 오시는 부모님도 난 봤어요. 거기서 매일 저녁마다 피자 배달해주고 치킨 배달해주고 이래 일가구 일자녀 시대라고. 그래서 와서 감시하는 거에다가 이젠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이 뭐가 됐냐면 유치원 보육교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방의 지휘관들은 반 죽어요.
아니 사람 사는 게 아니야. 밤 10시 퇴근도 못해. 왜? 불안해서 퇴근 못해. 불안해서. 이래가지고 한국 군대가 잘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부대 관리. 인성검사를 5번을 하고 생활기록을 남기고 상담기록을 남기고 이거 안 남겼다 사고 터지면 지휘관이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감염검사, 인성검사, 생활기록 뭐 해서 한국 군대가 탁월하게 잘하는 거 한 가지 뽑으라면 부대 관리.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아주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 저기 그 소위 말하는 전력 지수론의 함정입니다. 북한 대비 우리의 군사력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병력 숫자는 얼마고, 전차는 몇 대고, 자주포는 몇 대고, 함정은 몇 대고, 이게 하나의 그 숫자를 맞춰야 되는, 이걸 전력 지수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의해서 군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숫자를 줄일 수가 없고 인구는 주는데 군대는 안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징집자원의 51%가 군대 갔습니다. 지금 89%가 군대 갑니다. 2017년이 되면 98%가 갑니다. 그러면 외형적인 불구자 빼놓고는 다 가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럼 그 사이에 군 구조를 바꿔가지고 병력을 줄여야 되는데, 국방개혁을 추진하던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 당시에 육군이 56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그나마 줄여서 49만 명.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30만까지 줄이라고 그랬거든요, 육군을. 그 다음에 해군군 합쳐서 한국군 총병력을 50만으로 줄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63만입니다. 그리고 육군이 49만이고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속도가 그에 미치질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심리 이상자, 정신병자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IQ 71이 군대 가요. IQ 70이 면접이에요. 그러면 71 되는 애들 그 병영 생활하는데 가보면은요, 인지 능력이 확실히 떨어져가지고 말귀 못 알아듣고, 그 저기 심리 이상자 뭐 A급 관심병사 분류대 그린 캠프 가잖아요. 얘들은 군대 생활은커녕 사회생활도 못할 애들이에요. 눈동자가 완전히 풀려 있어요. 뭘 물어도 대답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감시병을 딸려 보내야 되는 애들. 그걸 자살방지조라고 그래서 그 1인당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자살방지조 병사가 따라붙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눈동자가 풀린 데다가 얘들은 지금 군대를 제대시켜 사회 내보내도 사회생활도 못해요. 그런 부적응자들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이래 되면 얘들을 군대 데려다가 제대도 못 시키고 수용소에 가둔 다음에 생활관에 넣어놓고 밖에서 못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병사를 한 분대마다 대여섯 명씩 현역병을 투입해가지고 24시간 감시합니다. 이런 수용소를 이제 10,000명씩 1년에 수용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거 유지하느라고 또 병력 들어가. 뭐해? 아니 그게 손해지. 자기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이 나라 군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구조를 못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숫자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0년경 되면은 외국에서 어디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남미나 이런 데 가서 용병을 수입해 오든지 무슨 수로 이걸 숫자를 맞추냐고. 그런데 다 역대 정부가 하던 국방개혁을 딱 하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만 국방개혁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병력 줄어드는 걸 여기서 전부 유보해버린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육군이 56만에서 49만으로 줄고 거기에 딱 픽스가 되고 군 복무기간도 21개월에서 더 이상 안 줄어드니까 여기서만 국방개혁의 시계가 딱 정지되니까 MB 대통령 때도 그나마 하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딱 시간을 정지해버리니까 병력의 수급이 급기야는 이제 파산 직전으로 가는 약 2017년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징집 대상자의 98%가 그때 군대를 가는데 그때 가서는 병력의 20% 정도가 A급 관심병사가 됩니다. 그럼 걔들을 수용하는 게 또 수용소 유지병력이 또 투입돼서 이제는 완전히 전쟁 못하는 군대로 바뀌는데 이 짓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일 나쁜 짓은 다음 대통령이 국방에 수습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게 박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보수 쪽에서 뭐라 그러면 아니다, 노무현이 잘못한 거다. 노무현이 군 복무 단축하는 바람에 이 모양이 꼴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군 복무 단축을 한 건 맞는데 그 대신 국방비를 조금 더 올려서 현역 징집병사가 하는 걸 직업군인이 하는 걸로 바꿔주겠다. 부사관을 약 7만 명 수준으로 늘려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아구가 맞는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와서 돈 없다고 부사관 증언하는 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과거 좌파 정부가 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군복무 단축은 계속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와서 둘 다 하는 겁니다. 군복무 단축도 안 하고 부사관 직업군인 증언도 안 하고 그 결과 작년에 제가 군대를 가보니 1년에 3,000명이 득실거리는 이 수용소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게 나오나? 그러면 거기 수용 안 된 애들이라고 해서 멀쩡하냐? 아니에요. 이제는 못 믿어가지고 군번줄에 전자태그 달고 생활관에 CCTV 다 달대요. 그 다음에 자유시간도 불안하잖아요. 휴일시간도. 이것도 불안해가지고 다 쪼개서요. 애들 바둑 뛰어라. 예산 4억쯤에. 독서 코칭해라. 예산 140억쯤에. 댄스 동아리 해라. 이래가지고 또 재능기부은행 만드느라고 몇 억쯤에 해가지고 자유시간이 아니라 이게 업무시간이야. 이게 보니까요. 1분 1초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러다 애들 때려잡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렇게 돼요. 거기에다가 지휘관들은 장비 도입밖에 관심 없어요. 자기 재임기간에 업적을 올리는 게 유능한 가군 참모총장은 내 재임기간에 얼마나 무기 소요를 반영했느냐를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이 안 달린 전투기건 음파 탐지기가 엉망인 전투함이건 관계없어. 일단 들여오고 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제 얘기가 사실이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게 안 됐습니까? 하나하나 보면 합리적인데 다 합쳐서 보니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신형 무기를 소요에 반영했다고 하는 자기 조직 내에서의 합리성을 다 합쳐보니까 전체적인 비합리성이 됩니다. 합리성의 합이 비합리성이 됩니다. 결과가 이러다고. 그래서 지난 7년간 70조를 더 쓴 국방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실에 있던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모든 육해공군 전투검열을 하잖아요. 군인의 전투력을 10으로 했을 때 아프간 이라크에서 미군의 전투력은 한 6 내지 7 정도로 평가가 된다 그럽니다. 한국군의 전투력은 1 내지 2 정도로 평가됩니다. 이게 다 계량화됐어요. 의장한테 보고된 보고서예요. 이게 과거 한 7, 8년 전, 1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최소한 3 내지 4년 됐습니다. 이게 1 내지 2로 떨어졌어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부대 수두룩하게 맞습니다. 차라리 들여오지 말았어야 돼. 없는 이만 못한 무기체계 많습니다. 그거는 언제 나타나느냐? 실전 상황만 벌어지면 다 나타납니다. 뭐가 작동이 안 되기 시작해. 천안함, 연평도, 작년 10월 달에 서해 사건, 또 육지에서의 사건. 1년에 보십시오. 군의 작전에 성공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보를 말한 정권이 안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조직과 문화와 장비와 전투력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이런 군의 무능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도 논리가 좀 엉킵니다. 아주 조금 이상한 나라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사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군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드에 대해서 이제 유사한 논리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3월에 북한이 동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주 이상한 발사였어요. 노동 미사일을 분명히 쏴기는 쐈는데 이게 쏘는 각도가 통상 30-40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쏜단 말이에요.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은 수직으로 쏘는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 중거리 미사일이니까 이래 쏘는데 이날따라 이 각을 높여서 60도에서 70도 되는 각도로 쏴가지고 높이 올라갔다가 약 한 150km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데 날아간 거리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670km 나왔습니다. 근데 노동 미사일은 일본을 때리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2000km, 3000km까지 가야 되면 이렇게는 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스케포로티라고 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매우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일본을 때리는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을 높이 올려서 한국을 타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미사일 공포를 이제 조장하기 시작을 하시죠. 사실은 노동 미사일 그렇게 안 쏴도 이미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하고 단거리 미사일에 다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방 더 맞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아니 이게 또 새로운 미사일 이런다.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쐈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이게 왜 그렇게 쐈으며 그렇게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건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아리송한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창의적인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사드는 150km 상공의 그 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잡는 요격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한미군에 배치되고 또 한국도 언젠가는 사야 된다는 쪽으로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미사일 방어에 관한 거는 한미 국방부 간에 이런 걸 논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한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확장억제위원회라는 조직입니다. 이 확장억제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이 사드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 어느 날 매우 자극적인 방식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사드 얘기를 갑자기 꺼낸 거예요. 이건 한미 간에 고려 안 했던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들어왔다. 그 농가는 저 노동 미사일이 좀 이상하다. 이거 한 가지죠. 단지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드 열풍이 막 부는데 올해 5월 8일 날 이번에도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지는데 북한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사진이 서너 장이 노동신문에 실린 겁니다. 그런데 물 밖으로 바다에서 뭐 수중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물 밖으로 나와 날아가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다. 이게 SLBM이라는 건데. 근데 사드라는 거는 전방에서 날아오는 걸 레이더로 이렇게 빔을 쏴서 감시하는 건데 잠수함에서 쏜다는 건 뒤에 돌아와가지고 뒤통수에서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드가 이것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 사드 못 쏴면은 이건 나라 망하는 것처럼 떠들던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하면서 이젠 사드도 소용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십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 그 노동신문에 게재한 사진이 원판 사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북한은 서방 세계에다가 이 원판 화질 좋은 사진을 많이 공급해 왔거든요. 근데 꼭 이런 거 보도할 때는 그게 아니라 PDF 파일에 떠 있는 사진을 오려오기를 해서 붙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조작 같기도 한데 화질이 나빠가지고 애매한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이 진짜 잠수함 미사일을 공개하고 싶다면은 그 잠수함하고 미사일하고 원판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내보내면 돼요. 그런데 요번 사진은 애매하거든요. 요게 조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는 조작일 가능성은 없다. 이거는 미사일 발사는 진실이다.
이래서 그걸 전제로 이미 안보관계 장관이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시각에 미국에서는 분석해보니까 아 그거 바지선에서 쏜 거다. 잠수함에서 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미사일은 신뢰성 높고 저거 영상 편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또 발끈했어요. 아유 왜 우리 잠수함 미사일을 가짜라고 그러냐 비비국에서. 이래서 이번엔 동영상을 5월 28일날 또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역시 물속에서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장면은 보이는데 그 잠수함은 안 보인다.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러니까 손으로 밀어 올린 건지 잠수함에서 쏜 건지 뭔지 알 수가 없고, 물 밖으로 나와서 역시도 한번 점화가 되는데 그 두 부분의 화면이 명확히 구분이 된다고, 음향 차이가. 그러니까 이것도 영상 합성인지 아니면 진실인지를 알 수 없는 애매한 사진이에요. 애매한 영상이에요. 화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북미 간에 또는 남북한 간에 이 전쟁의 본질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뽀샵 전쟁. 뽀샵 전쟁이라는 거죠. 원판 사진으로 안 하면, 이렇게 그 손질한 사진으로 하면 뽀샵한 사진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매모호함에 북한의 의도가 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약간 아리까리한 이런 정도를 내보이는 게 이게 북한의 의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의 안보 전략가들이 세 패로 쪼개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작년에 노동미사일에 거의 어리 빠진 분들은 여전히 사드를 외치는 사드파가 있습니다. 근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나온 걸 보니까 사드도 별 실효가 없다. 역시 킬체인이죠. 최고다. 킬체인. 그 선제 타격해서 잠수함 못 막는다. 잠수함 출항할 때 잠수함 기지를 때려보세요. 미사일 못 막는다. 미사일 쏠 것 같으면 선제 공격으로 미사일 기지를 때려야 된다. 이게 킬체인파입니다. 이게 최고다. 킬체인파. 그런데 제3의 그룹은 뭐냐면은 사드건 킬체인이건 다 헛소리다. 핵에는 핵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이 NPT 조약을 탈퇴해서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붙이면은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할 거니까 그 길로 한국의 핵무장 옵션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거지 뭐 너절너절하게 돈 많이 드는 사드 킬체인이냐. 이래가지고 핵무장파가 또 생겨요. 그래서 사드파, 핵무장파, 킬체인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배제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북한에서 뭘 슬쩍슬쩍 보여주면 한국에 한 개 개파가 한 개씩 생기니까 북한은 다음에 보여줄 게 줄줄이 남아 있거든요. 저번에 미사일 보여줬는데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형 잠수함을 보여줘야 돼요. 이건 모조품이건 가짜건 상관없어요. 뭔 뽀샵한 사진이 있습니다. 뽀샵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음에 나올 거고, 그것도 원자력 잠수함 건조한다고 분명히 이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서해 스텔스 함정 나왔다 그럴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보여주면 조선일보하고 종편이 하루 종일 틀어줘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파가 하나씩 생겨요. 나중에는 뭐 보여줄 거냐면요, 아니, 언젠가 나온다니까요. 수소폭탄 개발하고 있다 그럴 거예요. 핵융합 실험 성공했다 그런다니까요. 수소폭탄은 너무 무서운 무기라서 이거는 뭐 원자탄의 많게는 100만 배 위력이니까 이거는 너무 위력이 무시무시해서 과거에 미국과 소련도 개발하려다 포기한 무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러시아도 못 갖고 있는 무기가 수소폭탄 아닙니까? 이거는 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터뜨리면은 한반도 전역과 일본과 중국까지 한꺼번에 초토화되는 수소폭탄 개발 가능해요. 아, 그거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떡해야 될 거예요? 이제 미사일도 필요 없어지는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심리 상태로 보면 저 종편과 조선일보의 심리 상태, 북한에 뭐 하나 슬쩍 보여주면 거의 기절해버리는 이 정신머리로는 나중에 수소폭탄 개발한다 그러면 완전히 혼수 상태가 돼서 사지가 마비되는 극단적 상황이 올 겁니다. 이대로라면. 왜? 잘 속아주니까.
이런 뽀샵 전쟁에 나중에 핵융합 실험까지 이거까지 다 예정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미국과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단판을 짓기 위한 이런 어떤 군사적인 그 과시 형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국정원의 심리전단 만들고 왜 국방부가 사이버 사령부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느냐? 북한이 선전선동을 하고 심리전, 사이버 심리전을 하는데 국내 종북 세력이 거기에 그 영향을 받으니까 이걸 차단하려고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 때 댓글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종북 세력 그 낚기 위한 미끼를 위해서 댓글을 달은 거지 우린 대선 개입한 게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북한 심리전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 종북 세력이라 하는 사람들이 북한이 선동하면 거기를 곧대로 믿고 따르는 게 종북 세력이라면 북한이 뭘 슬쩍슬쩍 보여주기만 해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거의 기절을 하시는 이분들이 종북 세력이 아니면 누가 종북 세력입니까? 네. 맞아요? 아니 이게 심리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심리전 하다가 그 심리전에 자기가 말려드는 이 심리전이 자기 최면이 돼가지고 내가 심리전에 걸려버리는 이런 심리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사진 그건 거의 가짜라고 우린 보는 건데 그걸 진짜라고 믿고 외국에 나갔다가 병에 걸려서 들어 눕기만 하고 계시던 박근혜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것도 연사흘을 주재하고 NSC 상임위를 열고 이랬을 때 그 전제는 뭐냐면 저 북한 미사일 시험은 진짜라는 걸 전제로 이 회의를 긴급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게 자기들이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지만 않으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안심하고 살아도 되지. 자기들이 먼저 북한 심리전에 말려들어서 그냥 기절초풍하고 나가지고 심리전을 한다. 얘긴 즉슨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 아니면 누가 종북 세력이야? 대한민국에? 이건 가짜 미사일 전쟁이에요. 사기극이라고 사기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함으로써 북한은 나름대로 얻는 전략적 이점이 있어요. 우선은 전쟁이 어디서 나든 간에 상대방이 사드파, 킬체인파, 핵무장파 또 그 외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 북한이 얻는 전략적 이점은 상당합니다. 우선은 군사용어로 그 디사이시브 오퍼레이션이라고 전쟁 때 전쟁 양상을 결정짓는 진짜 결정적 작전이 뭔가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미사일 방어 작전을 우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드 미사일 방어 작전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이 좁은 전쟁터에 전쟁 계획에 의하면은 약 5,000대 전투기가 득실거립니다. 전쟁 나면 작전 계획상으로 미국에서 증원되는 전투기가 3,800대, 한국군 전투기가 400대, 북한군 전술기가 600대,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300대. 그러면 약 한 4, 5천 대가 한반도 상공에 득실거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 나면? 그런데 미사일 방어하려면 얘들 다 비켜야 돼. 상공에 전투기가 득실하면은 우리 미사일을 함부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작전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해야 되거든. 군사 지도자는요. 그러면은 결정적 작전이 초기에 항공 작전인지 미사일 방어 작전인지 뭔지 이런 것이 이제 다 군사 자산이 중첩돼서 이게 이제 복잡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결정을 못하는 거죠.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커다란 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구를 할 때 그라운드에 11명 선수만 뛰어야 작전이 무사가 되고 드리블도 하고 전략 전술이 있지. 욕심난다고 선수를 100명씩 투입하면 드리블을 해도 이게 상대편 팀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아군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드리블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똑같은 이치로 한국군의 770종의 무기체계와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무기가 이게 중첩이 되면 이제는 저기 이 복잡성을 감당을 못하는 사태가 되니까 북한으로서 봤을 땐 저 한미 연합군이 무엇이 결정적 작전인지를 해내게 되는 것이죠. 각자 조직의 이해관계로 다 잘라지고 연합작전이 안 되고 합동작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침 때마침 사드파, 킬체인파 나눠진다는데 뭐 그렇게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나중에 또 교란하고 싶으면 뭐 하나 과시해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가장 큰 권리,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간단한 방법, 권리는 뭐냐? 북한이 제기하는 공포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제시하는 저 공포, 우리한테 뿌려주는 공포를 조선일본 다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 공포에 우리는 안 질리겠다 그러면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이거 기술적인 분석해보고 우리는 안보하겠다. 아, 이러면 됐지. 이렇게 동네 축구 하듯이 우우 몰려다니기 시작하면 왼쪽 뚫렸다고 왼쪽 다 몰려가고 오른쪽 뚫렸다고 오른쪽 다 몰려가고 이렇게 동네 축구 해버리면 그러면은 저기 뭐냐 상대방은 갖고 놀죠. 거기에다가 이게 무섭다고 한미일 군사동맹 삼각동맹 하니까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 이제는 우리를 개무시합니다. 이번에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그 국방장관 회담 내용 들으셨습니까? 일본은요, 한반도에 우리 저기 한국에 들어갈 때 한국 동의 받고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 국방장관이 또 묻죠. 그러면 우리 동의 안 받고 북한을 직접 때리는 건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니네가 상관하지 뭐. 거기는 그럴 때마다 한국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확히 부릅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기 휴전선 이남은 대한민국이다 이거지. 별개 국가 별개 남의 얘기인데 한반도 북단에 왜 한국이 대한민국이 감 나와라 배 나와라 그런 거는 논제가 아니라 그래. 그래가지고 논의를 피해버려. 아니 묻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대답을. 그리고 그랬더니 오후에는 또 중국 국방장관하고 회담하는데 이번에 부참모장이 왔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합참 차장 정도 되는 중국 양반이 와가지고 아니 아직 배치되지도 않았고 배치 검토도 안 했다는 사드 갖고 또 잔소리 하는 겁니다. 이거 배치하면 재미없다고. 아니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못 들여와요. 지금 생산 중이라는데 그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언제 테스트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건 실체가 없는 논쟁이에요. 그러는데 아니 들어오지도 않은 무기를 갖고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하시면 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우리한테 와 들들 볶는 거야. 아무것도 사실은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일본은 질문해도 답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느 날 제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분쟁의 눈으로 이 동맹의 위계 질서를 보니까 미국이 1등 국가, 일본이 2등 국가, 한국은 저 밑에 3등 국가, 북한은 완전히 왕따 국가, 이런 서열 구조가 어느 날 나타난 겁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일본은 앞으로 우리한테 과거사, 위안부, 식민지 절대 사과 안 해요. 사과 안 합니다. 왜? 아, 이제는 한국은 무시해도 되는 나라인데 내가 왜 저 우리보다 못한 애들한테 가서 내가 왜 굽실거려야 돼? 아, 지금 일본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일본이. 왜? 어느 날 학급 서열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에 사자회담 할 때 일본이 사정하고 눈치 봐서 일본, 러시아 끼워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래서 육자회담 된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는 한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와서 기웃거렸습니다. 평화를 주도하고 다자간 안보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주도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기웃거리는 나라였는데 분쟁의 눈으로 보니까 안보 동맹 체제 하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일본 밑에 돼버려요. 이제는 저기 미국하고 같이 노는 저쪽에 아시아의 지도국이 됐고 우리는 따라가는 나라가 됐고 이게 분쟁의 구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이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는 될 수 있어도 분쟁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게 역사적 경험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언제 이렇게 오른쪽 뺨 맞고 왼쪽 뺨 맞고 언제 이렇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중국이 언제 한미동맹에 대해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요. 전부 이 시절 내서야 중국이 아무 말 없던 동맹을 건드리질 않나. 저기 뭐냐 일본이 이제 우릴 무시를 하지 않나.
미국은 아예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사드 영구 배치를 거론하는데, 아니 남의 주권 국가에 무슨 군대나 군사력을 영구주둔 한다, 영구 배치한다, 이건 국제정치학 그 용어 사전에서 사라진 용어예요. 영구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구 없어요. 누가 모르면 영구 없다 이러시면 돼요. 영구는 없다. 그런 용어는 없어. 그런데 영구 배치, 영구는 이거는 굉장히 그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발언이거든요. 이런 걸 미국이 한국 안중에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어디 가나 무시받는 국가가 됐을까? 우리가 왜 자긍심 넘치고 당당한 어떤 그 국가로서 과거와 같이 평화를 주도하고 견인하는 나라가, 왜 그 자랑스럽던 나라가 왜 오늘날 와가지고는 여기서만 우리가 소리 벅벅 지르고 붕괴해 있지, 외국 나가면 이제 대접 안 해주는 이런 나라가 된 이유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게 평화가 깨지고 분쟁의 질서로 되면서부터 이제는 우리하고는 아무 협의도 없이 한국에 뭘 배치한다, 영구 배치한다, 이런 말이 버젓이 나오고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탄저균 아십니까? 탄저균이가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균이냐 하면은 100kg이면 300만 명을 죽여요. 그 정도로 무서운 균이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채로 택배 회사가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터지니까 미국에서도 야, 참 우리가 한국을 만만히 봤지만 이건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세상에 그래 살아있는 탄저균을 그렇게 백주대낮에 택배비서 시켜서 옮겼다 그러니까 애슐린 카터 미 국방장관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한민국 국방장관을 만나가지고 정말 잘못했다. 재발 방지 대책 세우겠다 이랬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 아닙니까? 그러는데 같은 시간에 한국에서는 이 종편 보면은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그거 갖고 그렇게 국가가 걱정을 하십니까? 미국은 당연히 자기 탄저균 백신 개발하고 하는 건데 이건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떠더니, 아니 미국이 정중히 사과를 하겠다는데도 국내 그 저기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황송해서 그런 사과를 받아? 아유 그러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르지. 아유 사과하지 마시라고 거꾸로 사정을. 그러니까 이게 상식의 문제인데, 우리 동맹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국가의 기본은 안정과 주권 아닙니까? 안정과 주권의 기반 위에서 생존과 번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주대낮에 여객기에 저 화물 여객기에 탄저균이 그 뽕뽕 날아다니는 이런 나라에서 이거를 겪고도 미국에 사과하지 마십시오라고 거꾸로 주문을 하시는 이런 황공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무슨 주권을 얘기하고 무슨 안전을 얘기할 겁니까? 더군다나 그 탄저균은 비활성화, 즉 죽여서 이렇게 내용물만 전달해야 되는 탄저균이 미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가다가 지가 살아났대. 살려서 보낸 게 아니라 보내니까 지가 살아나대 균이.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아이고 그러니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이거 이렇게 나오고, 아예 아무리 우리 저 나라 지켜주는 형님들이라 그러지만 이 정도 괘씸한 소행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무릎 꿇고 나서는 게 국제기본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처음에 국민들이 시민들이 따지고 들까봐 초장부터 봉쇄하면서 저기 뭐냐 사과하실까봐 저 애지중지하는. 그런데 리포트 대사 칼 맞으니까 저 앞에 가서 석고대제하고 부채춤 추고 멍석 깔고 아주 그 거의 통곡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살아나시라고 기원을 하는데 그 리포트 대사는 병석에 앉아가지고 존 오버 더 퍼 교수의 투 코리아즈를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박정희 정권이 왜 독재 정권인지 그것처럼 설득력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도 모르고 가서 이러셨던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게 주권과 안전이 뭔지, 우리 미래 생존이 뭔지 이런 걸 제대로 아는 정말 안보주의자라면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굴하게 나오고 개 무시 당해도 실실 웃고 다니는 저 철딱선이 없는 외교안보가 미래 우리 애들의 생존을 안전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생존의 확신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저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 아니라면 누가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입니까? 이게 사드의 본질입니다. 이건 유력 논쟁이에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사드 배치하겠다고 미국과 얘기 못해요. 우리 대통령은 자기 지지율 관리하기에도 급급하지 보수의 가치를 보면 통 큰 결단이거든요. 통 큰 결단이고 안보의 가치를 정말 구현하는 건데 보수의 가치로 보자면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매달려서 한국이 요청해서 사드를 배치해준다. 이 모양새를 취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꾸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반도 정세를 꽤나 주도하고 우리가 자긍심이 넘치고 국가적 자신감이 넘치는 시점이라면 뭐 사드보다 더한 거라도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국민 설득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미 국제사회에 나가서 오른쪽 뺨 맞고 왼쪽 뺨 맞고 이미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결심 못합니다. 그리고 결심한다 한들 갖다 놓을 데도 없고 갖다 놓을 사드 자체도 없어요. 아직 생산 중인데 그거 갖다 놓으면은요 가로 세로 2km 평지 부지 이건 상골도 안 돼요. 완전히 평지에다가 앞에 5km는 전방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 엄청난 전자파 펄스가 나오는 강력한 고주파 레이더가 배치가 되는데 그 순간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대구, 부산에다가 어느 도심에 미군에다가 이걸 배치하는 순간 그 도시의 도시계획은 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드가 엄청난 체계입니다. 배치하는 비용만 2조 원입니다. 갖다 놓고 싶으면 갖다 놔버려요. 이게 유승민 의원이 대구가 지역구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사드에 아주 환장하신 분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 갖다 놓고 자기 지역구에 한번 해보라고 하지도 못해요. 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 시민이 되는 가장 큰 권리는 공포에 두려움에 젖지 않는 것이다. 공포에 질린 대중처럼 통치하기 좋은 대상도 없다. 이런 어떤 북한이 뭘 좀 보여줬다고 기절해버리는 조선일보와 그걸 추종하는 세력이라면 그런 대중은 절대 민주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통치받는 대상이 돼야 되고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젖지 않고 평화에 대한 낙관성과 우리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되면 통치자가 가장 싫어하는 대중들이죠. 통치자는 대중이 스스로 행복해지고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겁에 질리는 걸 원하고 스스로는 불행해지는데 자기가 해결사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프레임에서 우리는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 북한 미사일 저건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하나의 미국과의 단판을 짓기 위한 뽀샤 명상인 것이다. 더 지켜보자. 기술 분석해보자. 아직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해보니까 다들 얘기를 받고 왜?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사드 논쟁에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무슨 뭐 이런 공포의 실체의 전부예요. 언젠가는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실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같이 방치하면 언젠가는 현실이 되겠죠.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그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고 무섭고 두려울수록 더 접근해야 돼요.